네, 교보증권 리서치 센터장 김영렬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시장 그리고 채권, 경제 그리고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한 부분 언급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22년 전망 자료를 준비하면서 내린 키워드 두 가지는 병목 경제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의미를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가끔 여러분들과 설명을 드려왔는데 조금 더 쉽게 핵심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가라고 하는 것은 요즘 뭐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인플레이션이 극심해졌다. 자산 시장에 투기꾼이 넘쳐난다. 이런 식으로 조금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경제 활동에 있어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에 따라 이 물가라는 것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수요가 강하게 되면 초과 수요로 인한 인플레라는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게 되고요. 공급이 과잉이 되면 자연스럽게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경기가 수축되는 내지는 침체에 빠지게 되는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생각할 부분이 지난 10년, 20년 사이에 세계 경제 지형이 바뀌어가면서 왜 이런 물가에 대한 문제 등을 다루기 시작했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수요와 공급에 대한 밸런스가 잘 맞아져 있다가 10년 전부터 변화가 시작된 것은 어, 신흥국 중산층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바뀌기 시작을 한 겁니다. 새로운 수요자, 신흥국의 중산층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소비가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비가 강해지다 보니까 균형 상태에 있던 물가 수준의 병목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강력한 수요가 인플레를 자극하면서 투자를 유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공급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이 투자로 이어지고 공급 과잉으로까지 가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찾아가게 되는 과정이 만들어진 것이 10년 전의 사례였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 새로운 균형이 이제 붕괴되는 듯 붕괴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양적 완화나 또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확장적인 통화 정책 등으로 인해서 경제가 이전으로 돌아가려 하는 어떤 극복 과정을 우리가 보였던 것이 지난 10년 전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 이제 미중 간 무역 분쟁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 무역 분쟁에 의한 이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의 불균형이 어떤 압력을 가해지게 되었고, 이번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팬데믹 문제가 펼쳐지게 되니까 어떤 강제적인 국경 폐쇄 등과 같은 현상 등으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 사이에 그 간격이 좁혀지는 이런 병목 현상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수요 측면에 있어서의 가계와 기업들의 수요는 그대로의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해서 한계 기업들을 보호해야만 한다. 기업들이 파산하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면서 정책 지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측이 전부 다 생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목 현상이 발생되면서 현재는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부터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은 이 팬데믹 상황이 진정되는 과정, 그래서 병목 현상이 완화되게 되었을 때 인플레이션이 끝나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둘 필요가 있고, 코로나 문제가 수습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무역 분쟁과 관련된 프레셔가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병목 경제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얻게 되었었던 인사이트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다루고 있고 물가 상승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보다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의 시간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은 없을까? 이거가 한 1, 2년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년, 5년짜리가 아닐까? 이거를 우리가 고민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조건에 부합되었을 때 우리 자산 시장의 환경, 투자의 환경은 달라질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진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베팅하라, 이거가
한시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 등이 아니라 조금 중장기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할 수도 있는 그 숙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넥스트 수요에 대한 부분 등을 고민해 둘 필요가 있고, 이 넥스트 서플라이 공급망이 정상화되기 이전까지의 걸리게 되는 시간이 짧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 투자 환경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해 드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 주식시장입니다. 우리 주식시장 3,000선까지 잘 달려왔는데 싼가? 지금 위치도 싼가? 비싸진 않은가? 고평가 아닌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비싸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 싸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러면 주식 팔아야 되는 건가?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싸지는 않지만 지금보다 더 비싸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그림은 일드갭과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동향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1번, 2번에 해당되는 코스피가 처음으로 2,000을 넘고 금융위기를 극복했었던 시기와 현재를 비교해서 보면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달라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채권 대비 주식에 대한 어떤 고평가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지가 않습니다. 물론 3번에 해당되는 기간과 비교하면은 조금은 비싸져 있는 영역에는 있는 것이 분명히 맞는데, 하지만 주식을 당장 버려야만 할 정도로 거품이 많이 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투자의 기회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드갭 모형을 활용해서 그 코스피 밴드를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내년 국고채 3년 예상 금리를 1.8%로 가정을 했을 때 코스피의 예상 밴드를 하단을 2,850, 상단을 3,450포인트로 제시를 하고 있고, 아마도 많은 증권사들의 22년도 시장 전망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 같다. 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은 이익의 함수죠.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이 레벨업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이익의 레벨업과 같은 궤적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전에 우리 상장기업들의 이익이 가장 컸었던 시기가 2018년도, 당시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약 190조, 200조 원을 조금 밑돌았었던 시기였었는데요. 올해 예상되는 우리 상장기업들의 이익 전망은 약 230조. 물론 4분기에 비경상 비용을 반영을 하면은 조금 낮아지겠지만은 그래도 200조 원을 상회할 확률은 여전히 커져 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지수는 이익으로서 어느 정도 합리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밴드 예측도 중요하지만 주식시장을 설명을 하려 할 때 이 코스피의 평균 지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 코스피의 평균 지수가 3,154니까 얼마 전 3,000선을 밑돌았었던 것과 비교하면은 연말 정도까지 지금의 위치에 머문다라고 가정을 할 때 올해 평균값은 한 3,100선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우리 코스피의 평균 지수는 한 3,000선 내외에서 형성될 것 같다. 쉽게 말하면 내년에 우리 주식시장의 타율은 한 3할 정도, 그러니까 3,000포인트 정도에 머물 것 같다. 이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보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그 평균치보다는 밑도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오히려 주식에 대한 웨이트를 높이는 것에 대한 관점을 높이셔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조금 시장의 모든 문제가 수습되면서 슈팅 구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경계 수위를 조금 더 높이셔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익이 한층 더 레벨업되기 위해서 충족돼야 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등장할 수가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 마치 그 병에 그 목에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이렇게 병목 현상이 발생되면 가장 벌어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좁은 공간을 통과하기 위해서 누구는 빨리 통과하고 누구는 기다려서 줄을 서야만 하는 그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건데, 내년 우리 경제와 주식시장 내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현재 중요한 것은 순서를 어떻게 매기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안 좋다. 이런 극단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접근할 것이 아니라 내년 초에는 뭐가 먼저일 것 같고 그 다음을 이어서 따라갈 것이 이거야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매겨가는 과정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자료를 작성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어떤 전략적 측면에 있어서는 이 내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업종 전략 관련된 측면에서는 저랑 같이 이번에 자료를 작성하면서 저희 퀀트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략 부분에 많은 보고서를 쓰게 될 문종진 연구원으로부터 이런 업종 전략과 관련된 내용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퀀트 담당 문종진 연구원입니다. 주식 부분에 이어서 2022년 업종과 스타일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번 발표의 제목은 못난이들의 변신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짓게 된 이유는 내년에는 공급망 차질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그동안 낮은 평가를 받고 있었던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PT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 시나리오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 차질 현상과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따라서 이러한 현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업종에 대해서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선 공급망 차질 수혜 업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대표적인 공급망 차질의 수혜 업종은 운송 업종인데 최근 화물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그리고 운임료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 운송 업종의 실적 전망치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운송 업종 중에서도 해운 업종보다는 항공 업종의 매력도가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최근까지 실적 전망치가 상승했던 이유는 항공 화물 운임료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수혜를 입어서인데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돌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행이 재개됨에 따라 여객 매출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급망 차질 업종 이외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 업종에도 주목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그린플레이션 현상이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 중국과 유럽 지역에서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이 되는 모습이 강화가 되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따라서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과 같은 내용은 굉장히 구조적인 변화이고 각국의 정책 모멘텀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원자재 가격 상승세 또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오른쪽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매출을 따라서 동반 상승시킬 수 있고 그리고 판가를 전이할 수 있는 업종은 경기 민감 업종입니다. 국내 업종 분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 철강과 같은 소재 업종이 이에 해당이 되고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운송 업종과 함께 내년도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단순히 스토리뿐만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링을 해봤을 때 이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표는 섹터 분석 모델로서 6가지 관점에서 업종별 매력도를 계산하는 모델인데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업종별로 봤을 때 최근 주가 수익률이 높았던 업종에 높은 점수를 부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는 실적 추정치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업종일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가 되고 그리고 성장성, 밸류에이션 그리고 수익성 관점에서 매력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동성 관점에서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강하게 발생했을 경우 점수가 높게 계산이 되고요. 9월 말 기준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철강, 운송 그리고 에너지 업종의 매력도가 굉장히 높게 계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업종 이외에도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은행 업종의 매력도가 굉장히 높게 계산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은행은 대표적인 금리 상승의 수혜 업종입니다. 특히 최근에 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의 수익성이 굉장히 강화되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고 내년도에도 금리 상승 추세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망까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타일 전략 부문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금리 상승에 취약한 성장 스타일에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고 반면에 애널리스트의 실적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을 편입하는 이익 모멘텀 스타일은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강해진 인플레이션 압력과 그리고 금융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금리 또한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레벨을 유지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 금리 변수는 성장 스타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왼쪽 도표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금리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성장 스타일이 다른 스타일에 비해서 굉장히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익 모멘텀 스타일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금리 변수와 같은 매크로 변수의 영향력을 거의 받지 않는 모습인데요. 네, 오른쪽 도표에 보시는 표는 이익 모멘텀 팩터의 초과 수익률을 나타낸 표입니다. 회색 음영으로 보시는 부분이 이익 모멘텀 팩터의 초과 수익률이고요. 이익 모멘텀 스타일의 경우 2013년과 같은 테이퍼링 우려가 있었을 때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2016년과 2018년처럼 금리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에 있었을 때도 굉장히 안정적인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조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내년도에는 밸류에이션이 높은 고성장 기업들을 편입하는 전략보다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고 그리고 이익이 추세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업종과 그 기업을 찾는 전략에 집중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